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와 또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안종호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기후위기 시대 물 에너지 넥서스와 물 안보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안종호입니다. 먼저 좀 그림을 하나 멋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본 그림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화순군과 그 완주군을 잇는 고속도로의 그 모습인데요. 지난 2021년 기상청에서 사진 공모한 내용인데요. 새벽을 여는 안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오늘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CC 해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 전 지구의 그 각 정부 간의 기후 변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기후 변화 관련된 보고서와 여러 가지 평가 그리고 대책 그 감축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인데요.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제가 가운데 노란색으로 숫자를 표시했는데 이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 하나의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인원 수입니다. 한 보고서당 한 100여 명, 많게는 30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앞에 있는 숫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훌륭하지만은 실제 국제적인 사회에서 이런 노력에는 참여하는 정도가 좀 미숙하다. 좀 아쉬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앞에 그림이 사실은 이 기후변화의 전체 요약한 전체 보고서의 표지 모델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위기 우리나라도 오늘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물이 기후의 재난에 있어서 물이 차지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여기서 보시듯이 70% 이상이 기후 재난에 대한 것은 물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고 가뭄과 홍수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점점 이것이 심화될 것이고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물순환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각 하천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부분 상당히 하천의 그 건천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050년에 전 지구의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노란색 부분인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한 군데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나눠서 그때그때 다른 상황의 양상의 물 부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은 사실은 또 하나 생태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우린 또 이 조류에 대한 위험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건천화는 그만큼 부영향을 통해서 조류의 발생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요. 이런 양상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나라도 첨단 산업 용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산업, 수소에너지 산업, AI 데이터 산업과 관련돼서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시절에 전폭적으로 국가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물 공급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서 용수 공급 개발을 급속도로 향상시켜 왔고요.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를 되어 왔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환경 변화는 추가적인 물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서 18년도에 환경부가 대규모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물 관리는 국토부의 수량 관리,
환경부의 수질 관리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기능이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라는 큰 영역이 또한 합쳐져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각 영역별로 별도로 개별 관리하던 것들이 수량과 수질이 통합돼서 관리하고, 최근에 에너지와 관련된 수력 발전과 관련 부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좀 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각 나라별로 통합 물 관리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40% 수준이었는데 지금 점점점 이러한 그 국가 간의 물관리 체계를 좀 향상시키면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약 81%의 그 통합 물관리 수준을 지금 달성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 물관리의 통합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라는 얘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를 적응을 하든지 기후위기를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물관리는 자연적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응에 굉장히 중심을 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관리가 기존의 상수도, 하수도, 수자원, 하천, 호소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하나의 물관리, 통합된 하나의 물관리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어나면서 가장 두드러지긴 중요한 정책의 변화는 국가 수도 기본계획이 통합 수립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분리돼서 수립되던 계획들을 통합해서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물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성을 좀 더 공고히 한 것이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국가의 물관리 계획에서 수도 계획은 오로지 수도 계획만 수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통합 물관리, 하나의 물관리 개념이 들어가면서 하수 재용을 통한 용수 공급, 해수 담수화를 통한 용수 공급이라는 수원의 다변화에 대한 계획이 하나의 계획에 통합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에 첨단 반도체 산업에 따른 용수 공급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에 공급하는 수자원의 용수 공급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들이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게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하수 재용을 통한 용수 공급과 관련 이러한 것들은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도 민간 투자나 정부의 그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러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하수 처리 재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만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에 TSMC가 있는데요. TSMC가 그 대만의 그 수도에서부터 분산된 산업단지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용수 공급에 대해서 용수 공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들여서 하수 재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싱가포르는 그 물의 수원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잘하는 도시국가입니다. 기존의 그 수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오는 수원 또한 그 자체 하수재용,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다양한 수자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물 공급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업용수, 산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에 대한 공업용수 업체에 대해서는 수요 관리 그리고 재용 관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00년대 밀레니엄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는 다음과 같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7개 대규모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호주는 그 이후에 대규모 가뭄 이후에 가뭄과
홍수가 빈번히 반복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가뭄이 해소가 되면서 기존의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이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해수 담수화 시설이나 그 멤브레인과 같은 시설은, 제이용 시설은 만약에 물을 공급하지 않고 운유를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 비용의 적게는 40%, 많게는 60, 70%까지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호주의 시드니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해수 담수화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전체 지역의 15%를 공급할 수 있는 브랜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호주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특정한 시기의 가뭄을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일시적인, 집중적인 투자가 과연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를 담보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감축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물관리에 대한 비전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물 이용, 물 환경, 그리고 수자원, 에너지, 재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나 뒤에 또 발제자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그 수열이나 어떤 하수열과 같은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물관리 영역에서 탄소의 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탄소 배출량에 비해서는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공공 영역이고요. 실제 우리는 실생활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 아파트, 다양한 사무실에서 온수, 냉수, 다양한 물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온수 에너지에 쓰는 이 탄소 배출량은 공공 영역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물 공급과 이용, 그리고 쓰고서 버리는 물을 대규모로 집중화된 시스템을 이용을 했습니다. 대규모로 물을 끌어와서 처리해서 도시에서 활용하고 하천으로 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련의 선형적인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스템은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물관리 시스템의 노후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런 복합 위기로부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은 물, 에너지 넥서스 측면을 반영해서 분산형 물 순환 이용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적합시켜서 도입을 하는가, 일시적인 획기적인 전환이 아니라 단계적인 합리적인 변화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면적당 사용량을 보시면은 실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에너지의 사용량이 그렇게 저감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그린 에너지, 그린 건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 내에서 실제 물과 에너지에 대한 넥서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에는 에너지로서 냉방, 난방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급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냉방에서는 냉각기를 돌리기 때문에 응축수가 발생이 되고요, 급탕에서는 열을 올리기 위해서 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용수를 사용한 오수 열을 이용해서 이 열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또 건물 내 그 집수되는 빗물, 그리고 건물 지하에서 발생되는 유출 지하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잘 설계 운영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건물 내 그 대상 건물들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이 빗물도 상당한 부분을 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요. 냉방 응축수도 적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도 물수요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단위의 물 순환 이용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시드니에 있는 한 건물, 대학에 있는 대학 건물에서 이러한 물순환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뉴욕의 그 배터리 파크라는 공원에 물 재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이 뉴욕의 사례를 보면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용수 공급의 55%를 절감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성입니다. 사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이러한 재이용 시스템을 도입할 때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증가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용수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물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제 생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산형 물순환 이용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굉장히 저감시킬 수 있는 기록들은 외국의 연구 사례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실제 여기 왼쪽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수나 용수 공급에서 사용되는 탄소 배출보다는 적은 용도의 탄소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시설들이 용량이 너무나 작아서 이거를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키워서 이거를 좀 설계를 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물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 관리와 물 이용을 효율화해야 되고 물과 에너지의 넥서스에 대한 전략을 추진을 해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그 물과 에너지를 상호 보완하는 공생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동안은 물 공급 위주의 정책과 그에 따라서 물에 대한 기능, 품질, 공급에 대한 프리미엄과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험에 의한 가치를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수도 요금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봤을 때 영국 예를 들면 4배입니다. 미국이 3.6배입니다. 수도 요금을 우리 현재 1위라고 봤을 때 대중교통이 4.4배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물 사용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펜하겐에 비해서는 2배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